구체적으로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야, 표류하고 있어? 야,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항해를 시작해봐야지. 저를 밀어올렸던 그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그 첫 번째 바람, 그게 바로 죄와벌이었습니다. 죄와벌. 죄와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죄와벌을 처음 읽었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얼마나 솔직한지. 아무도 안 읽었다고. 네.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입니다. 교육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시 때 세계문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읽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커서는 이런 고전은 어릴 때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커서도 안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언제 읽었느냐?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고3을 앞두고 있는 그 겨울방학에 읽었던 책입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은 저희 고등학교 문과가 290명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80등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한 10점, 영어 15점 이 정도 받았던 거죠. 근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하다가 못해야지 걱정이 되는데 정말로 꾸준하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계속 바닥에 있으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자유롭게 방치된 채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3을 올라가야 되는 겨울방학이 되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철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을 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긴 겨울방학을 혼자 집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누나는 이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비면 그 고요한 빈 집에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워가지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그때는 TV 방송이 5시 반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갑자기 들었던 거죠. 근데 정말로 한 번도 안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 겨울방학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누나 방에 갔습니다. 제 방에는 진짜 책이 없었기 때문에 누나 방에 가서 책꽂이를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19살이 돼서 처음 읽는 책 아닙니까? 뭔가 멋진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더니 놀라운 책이 있는 거죠. 두께가 놀랍습니다. 두껍고 2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제목이 장난 아닌 거죠. 죄와 벌. 또 작가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요걸 읽어야 되겠다. 인생의 첫 번째 책으로 어울리는 책이다. 그래서 그걸 빼서 읽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이름이 3개인데 애칭까지 4가지를 막 섞어 쓰고 그리고 긴 호흡의 문장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지치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읽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서 한 보름 만에 죄와 벌을 읽게 됐습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읽을 수는 있더라고요.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학생입니다. 법대생이고 4학년까지 마쳤는데 한 학기를 남겨놓고 중퇴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애칭 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로자는 키가 크고 이제 갈색 머리에 그리고 창백한 얼굴, 파란 눈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초라했어요. 더러운 코트를 입고 찌그러진 모자를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시대적 배경은 러시아 혁명이 있기 바로 직전 아주 혼란한 사회였어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빈민굴들이 넘쳐나고 못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매운 굴들만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곳에 로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휘청휘청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냄새나는 술집, 지하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휘청휘청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에 쓰러질 듯이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건너편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우리 편의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걸 로자가 엿듣게 됩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부를 획득한 노파가 있어요, 이 동네에. 근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종교는 이제 부패했으니까 썩어빠진 교회에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금하고 사후의 복을 빈 다음에 죽으려고 하고 있다네
라는 얘기를 A와 B가 하고 있는 걸 로자가 엿듣게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나 물어보자. 한쪽에는 못되고 병든 하찮은 노파가 하나 있어. 모두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일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파지. 다른 한쪽에는 도움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젊은 사람이 있어.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네 손으로 노파를 죽일 거야? 나는 당연히 아니지. 이 일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로자가 이 대화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윤리, 정의,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태생이 평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작은 희생이 두려워서 어떤 큰 선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큰 뜻을 실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실천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자는 그들의 이름이 영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자는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영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증명해 보여야죠, 스스로. 그래서 실천하기로 합니다. 노파를 찾아가기로 해요. 근데 노파를 찾아가기 위한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은으로 만든 담뱃갑 같은 걸 만듭니다. 나무 판자에다가 그 철판을 대가지고 그걸 보자기로 꽁꽁 싸요. 그거를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코트 겨드랑이에 고리를 하나 달고 손도끼를 준비해요. 그 손도끼를 이제 고리에 이렇게 거는 거죠. 그걸 팔꿈치로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코트깃을 여미고 노파의 전당포가 있는 아파트에 갑니다. 그리고 벨을 울리죠. 띠링띠링. 노파가 정말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왜 왔어? 근데 로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무수히 많이 생상해 왔던 거죠. 그래서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아, 이 은으로 만든 담뱃갑을 맡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담뱃갑을 맡기게 되죠. 노파가 그걸 받아서 풀려고 하는데 로자가 정말 꽁꽁 싼 거예요. 그래서 안 풀려가지고 거의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로자가 도끼를 빼서 노파를 내려칩니다. 내려치는 거죠. 너무 리얼했나요? 내려친 거죠. 노파의 머리가 깨지고 그가 거실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파의 머리에서 나온 피가 거실 전체를 붉게 물들이게 되는 거죠. 로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노파의 방에 들어가서 돈과 물건들을 훔쳐내요. 코트 주머니 막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긴 합니다. 노파의 여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큰 선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끼로 여동생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후미진 골목에 들어가서 훔쳤던 물건들을 먼 미래의 큰 뜻을 위해 쓰기 위해서 숨겨놓는 거죠. 로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웅적인 일을 한 거예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일을 완벽하게 끝냈는데 무엇이 문제이지?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로자가 아름다운 여인 소냐를 만나게 돼요. 소냐는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16살 정도 됐을 거예요. 소냐가 몸을 팔았던 이유는 그녀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한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실업자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계모인데 정신 이상이 있습니다.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죠. 그리고 이복 동생이 셋이 있는데 너무 어리고 헐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는 소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뭐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어린 소냐가 벌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매춘 생활을 했던 거죠. 로자가 소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로자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로자와 소냐는? 갖고 있는 것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남의 것을 취해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대단하십니다. 그죠? 미묘한 차이가 있죠. 로자는 타인을 희생해서 큰 뜻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소냐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소냐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죄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소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로자가 소냐의 방 앞에 섭니다. 처음 와본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소냐가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죠. 벽에는 벽지가 붙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벽 한쪽이 기울어서 천장이 무너져 있습니다. 약간. 가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냐가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그리고 테이블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는 신약 성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로자는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요. 나의 죄를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불안하게 소냐한테 묻습니다. 무엇을 잊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소냐가 얘기하죠. 신약 성서의 라자로의 부활 부분을 읽고 있었다. 로자가 요구해요. 나에게도 그것을 좀 읽어다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냐의 목소리로 라자로의 부활 부분을 들려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죄와 벌 소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냐의 목소리를 통해서 라자로의 부활을 들으면서 로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혹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냐한테 죄를 고하죠.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냐는 매우 슬퍼하죠. 그리고 로자한테 요구합니다. 네가 더럽힌 대지에 입을 맞추고 사거리에 나가서 네 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고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게 돼요. 그리고 8년형의 시베리아 유형형을 받게 됩니다. 시베리아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자는 떠나게 되고 소냐는 자신의 적은 짐을 챙겨서 로자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의 뒤를 따르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죄와 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읽고 덮었는데 창밖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근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화로운 곳에 살았어요.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비바람이 치는 것도 아니고 적막한 곳에 그렇게 학창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벽에 금이 가고 빛이 새어 들어오고 그리고 소설이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반복되는 일상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정의란 무엇이고 사회 윤리란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신념은 무엇이냐라고 죄와 벌이 저한테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어요. 문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한테 삶이 뭔지 안 알려줬거든요. 어른들은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저를 이제 때리는 존재였지 한 번도 삶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근데 문학이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해 준 거죠. 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삶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문학은 국문과에서만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문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국문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저는 국문과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줄 몰랐습니다. 혀의 구조, 그 다음에 모음이 없이 자음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가 나중에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다룬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든 죄와 벌은 저한테 첫 번째 바람이었던 겁니다. 야, 인생을 한번 항해해 봐야지 이제 표류를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불어왔던 바람이었던 겁니다.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하기 전에 질문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로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언제 로자냐? 냄새나는 술집에 들어가서 우연히 앞좌석에 앉아있는 A와 B의 대화를 들은 그때의 로자라고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셋밖에 없어요. 나, A, B밖에 없습니다. 전당포 노파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썩어빠진 종교에 헌금하고 죽으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죠? 어쨌든 이 사건에 개입해서 문제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의 로자라면 자신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죠. 내가 로자라면 로자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이거죠. A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모른 척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기해보기 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수로 한번 알아보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로자처럼 행동할 것 같다.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게임하듯이 한 명씩 들고 있는데 8명,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1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A처럼 행동한다. 난 A처럼 행동할 것 같다. 이게 많군요. 이게 거의 다네, 그죠? 그래서 사회가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제3의 방안도 있습니까? 야, 로자처럼 행동하는 거, A처럼 행동하는 거 너무 극단적이다. 토론이고 자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을 난 알고 있다. 내가 말해주겠다, 이 사람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제3의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라면은 가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썩어 빠진 교회 헌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가는 게 네가 원하는 목표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득을 하면 처음에 로자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노파도 원하는 곳에 돈을 쓰고 죽을 수 있고 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나이 드신 남자하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 뭐냐라는 그런 비교하는 글이었어요. 남자한테는 1번 마누라, 2번 집사람, 3번 우리 부인, 네. 4번 뭐 우리 뭐 그쪽 애엄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아주머니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는 1번 친구, 2번 찜질방, 3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파한테 친구를 소개해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제 친구를 만나는 사이에 그 집을 털고 사실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노파의 재산을 좀 좋은 데 쓰고 싶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다니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기든가 그렇죠. 인류를 위해서 그죠? 인류를 위해서 내 사랑을 좀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지만 사실 이 친구가 법대도 나오고 언변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어떤 제가 한번 로자를 변명해 보겠습니다. 로자처럼 행동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로자는 대학생이고 사실은 지금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자기 개발에 힘쓰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 당장 벼랑에 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냐는 오늘 밤에도 자신이 원치 않지만 일을 나가야 돼요. 노파를 살려도 봤자 노파는 좋은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삶을 빨리 땡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의 삶을 조금 더 남겨두면 더 강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땡기면 어떻습니까? 그의 돈을 뺏어서 오늘 당장 소냐를 일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소냐는 한 명이 아닌 거죠. 소냐와 같은 상황에 놓인 무수히 많은 소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당장.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힘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관습과 윤리, 도덕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로자를 우리가 변명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매춘부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올려준다면은 노파의 식구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노파가 죽는다면 노파가 부양해진 식구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파가 죽었 이제 돈을 뺏어서 몇십 문도 나눠주면 노파의 가족이 또 힘들어지지 않냐 그런데 그 노파 하나 죽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몇 명을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당포 주인들은 소문도 안 내는 거지. 앞으로 배고픈 사람들 착취를 하면 너도 죽는다. 그리고 당장 너희가 번 돈에서 반 정도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공포와 폭력이 조장하는 사회를 결국 나중에는 시베리아로 가긴 가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 게 많은 이 세계의 독재자들이 공평하게 빈곤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다들 독재 자리에 올라가는 수단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폭력을 보여주고 행사함으로써. 그렇다면 로자가 갖고 있는 그 사상, 로자의 영웅관이라는 건 괜찮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설에 보면 로자의 사상, 영웅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대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써요.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잡지책으로 묶여가지고 시중에 나오게 돼요. 근데 동네에 살고 있는 예심판사가 아주 우연히 그 잡지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자의 논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심판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가 죽였구나. 이 논문을 쓴 로자가 범죄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로자를 부릅니다. 로 선생님, 우리 커피나 한잔 하시죠. 계속 떠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로자의 논문이 조금 나옵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다. 우선 평범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에게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범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사회의 관습, 도덕, 종교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과학자라고 해볼게요. 난 인류애를 갖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인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재산을 털어서 지하실에서 혼자서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어긋나는 연구 에너지를 만든 거죠. 하지만 나는 이 기술을 무료로 공개할 생각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었더니 나를 막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걸 막느냐?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았었던 글로벌 석유 기업들, 그리고 그 국가들이 엄청난 자본력을 이용해서 나를 막는 겁니다. 미디어와 정치권을 흔드는 거죠. 미디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 기술 사기다. 사기꾼이다. 문제가 많다.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없게끔 만들어져 가요. 계속해서 이 기술이 불법화되는 거죠. 인류는 제 기술 때문에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날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자가 집중하는 거는 사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과학자한테는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느냐?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권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따른다라는 게 로자의 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자의 사상은 조금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로자는 의무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의무론은 무엇이냐? 나한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의무론입니다. 내가 노파를 죽이는 것, 노파의 돈을 뺏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것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의무이고 권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자의 영웅관, 문제도 많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십니까? 우와, 많아졌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졌네, 그죠? 잘못됐다. 그럴싸해 보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거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무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조차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자의 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고방식, 의무론적인 사고방식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소수라고 생각해요. 로자의 영혼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이고 뭐 의무론 이런 걸 떠나서 그거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필요한. 그리고 저희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뭐 저희한테는 영웅인데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영웅이 필요하긴 한데 로자가 영웅이 되려면 할머니가 아니 좀 센 사람을 혼내서 해야 영웅이지. 할머니 죽이고 영웅이 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또 할머니 손에 자라가지고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토론해봤죠. 공통의 어떤 결과를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윤리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만드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체벌은 부모의 어느 정도의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들어보시고 좀 들어주시네요. 반대하시는 분 절대로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체벌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해지더라고요. 이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사랑의 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인 거지 체벌은 아니다. 어떤 제재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휴대전화 압수야. 너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오지 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체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 물리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등짝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때리잖아요. 잠깐만 등짝은 등짝은 아니 그게 이제 신체적 접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 신체적 접촉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어른의 지침을 듣는 순간 약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에 하루 종일 있기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또 뭐 체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통제가 안 되거나 이 아이와 대화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때린다는 네,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체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벌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날 때는 부모님께서 충분히 저의 생각도 들어주시고 잘못한 부분도 따끔하게 짚어주시고 대화로 푼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체적인 체벌이 없이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어릴 때는 많이 안 혼났던 것 같고요. 제가 머릿속에 어른이 됐다고 착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밖에 맷돌이 정말 큰 게 있었거든요. 맷돌로 때리셨어요? 아니요. 맷돌을 끌어안고 네 옷이 흠뻑 다 젖을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고 들어와. 맷돌을 안고요? 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온몸이 흠뻑 젖은 걸 체크하시고 자. 근데 그게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잘못된 어른으로 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올바른 체벌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위주입니다. 이렇게 체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체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중심을 과연 못 잡았겠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본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체벌을 당한 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거의 40대 이상은 다 그런 맷돌의 공포와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맷돌보다 더 큰 사례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어요. 야, 맷돌 가지고 뭘 그래? 제가 볼 때는 뭐 연탄 집게 나오고 뭐 난리 날걸요. 고무호수. 네, 고무호수 나왔고요. 저는 이제 그 먼지털이로 이렇게 총체라 그러죠. 아 먼지털이 팔꿈치 막을 때 제일 싫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70년대 정도에 태어난 사람까지는 체벌에 더 많이 노출됐을 거예요. 지금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요즘은 이제 막 애가 울기만 해도 체벌을 안 해서 저런 거야 그러고 막 다 체벌로 다 인과관계를 몰아붙여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앵그리하죠. 뭐 운전도 막 격하게 하고 막 예의도 없고 막 자기의 권력을 가졌다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체벌이 사람의 도덕성을 키워준다면 이런 기성세대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다른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대한민국 너무 좋아. 너희들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됐어? 그러면 우리 다 맞았어.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그렇게 길들여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되어 왔을 뿐이에요. 우리 김정은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폭력의 현장에서 맞을 짓 했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때린 거 아니겠느냐. 너가 맞을 짓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를 우리 밑에 깔아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왕따에 관한 이야기죠. 왕따의 핵심이 뭡니까? 집단이 소수를 린치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집단이 소수의 린치를 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너가 크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육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육기관에서 왕따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 왕따 예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나를 험담하면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아하. 그게 그냥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육아서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육아서를 쫙 펼쳐보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는 법 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옷을 좀 이상하게 입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
너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언어를 사용을 하면 누군가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육아서에 나와가지고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성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막 떠올릴 수가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 인격이 좀 좋으신 분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를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내리세요? 저 사람 인간관계 좋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잘 이렇게 갈등 없이 풀어나가려는 성격? 원만한 성격. 네네. 원만한 성격. 근데 좀 노골적이지만 원래부터 돈 많고 외모 끝장나고 그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옆에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사회성이 좋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만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사람 옆에 안 붙어요. 친구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과연 없는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또 높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세술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딱 가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그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내 아이가 나도 모르게 무슨 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정보를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팔아 넘겼나 뭐 엄청난 내가 모르는 짓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 아이가 쉬는 시간에 책만 봐요 라고 딱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쉬는 시간에 책만 보는데 쟤네 책만 본다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친구 없어?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야지. 그게 학교지. 저 아이한테 야 너 그러면 누군가한테 왕따 당한다. 그 말 하는 게 선생님입니까? 라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을 못했지만 이게 우리가 이 왕따를 얼마나 예방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밖에 뛰어놀면 그 교실에 왕따가 사라지느냐? 아니겠죠. 뭔가 또 어떤 약자를 찾아내서 왕따 당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왜곡되어서 의미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따져보면 내가 돈 많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얘를 왕따를 시켜? 나는 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인간관계인 거죠. 또 이제 이런 논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맞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정의로운 복수. 이런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절대 악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나빠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차원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딱 가보면 강자가 약자에게만 그걸 행동을 해요. 자, 데이트 폭력을 봅시다. 어떤 데이트 폭력에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다고요. 뭐 여성도 화가 나면 막 카톡을 해요. 뭐가 라는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성이 그 여성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적 복수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사적 복수라는 것은 마치 얼핏 들어보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폭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허용을 했을 때 특정한 약자들은 늘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